러시아와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가 된 남자. 후학을 양성하여 북한을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변하지 않을 체제의 탈북을 결심하는데 북한 엘리트 교수의 탈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평양보다 더 혹독했지만 56세 리성진 교수의 마음속에는 불처럼 뜨거운 열정이 타올랐다.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공가대학 도서관 3층 열람실 창밖으로 보이는 새하얀 설원 너머로 붉은 크렘린 궁전의 첨탑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신 교육공학 논문집이 쥐어져 있었고 낡은 노트에는 빼곡한 키릴 문자와 한글이 뒤섞여 있었다. 언젠가 평양의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겠어.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연구실 동료인 러시아 교수 드미트리는 그의 열정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 나라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내가 90년대에 북한 교환교수로 갔을 때 봤어. 그들이 원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복종이야. 하지만 성진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믿고 싶었다. 조국이, 당이, 자신이 평생 충성해온 체제가 결국엔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3년간의 러시아 유학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건너간 것은 2016년 봄이었다. 베이징사 범대학 교육대학원은 모스크바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중국의 학문적 자유는 러시아보다 더 개방적이었고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는 서구의 최신 이론들이 거침없이 토론되고 있었다. 성진은 처음으로 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철학을 원서로 읽었고 파울로 프레이리의 억압받는 자의 교육학을 접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책에는 그가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적나라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교육은 해방이어야 한다는 구절 앞에서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베이징의 후퉁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상상했다. 평양의 골목에서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세계를 꿈꾸는 모습을. 그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귀국 후 실행할 교육개혁안은 300페이지가 넘어갔다. 2019년 가을 마침내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 베이징 공항에서 고려항공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성진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요동쳤다. 기내에서 만난 다른 유학생들은 모두 조용했다. 7년 전 함께 출국했던 동료 중 절반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식이 아니라 조사였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그의 짐을 하나하나 뒤졌고 노트북은 즉시 압수되었다. 동무 외국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성진은 준비해온 답변을 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주체 교육 사상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월한지를 외국 학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사흘간의 조사가 끝나고 그는 임시 숙소에 배치되었다. 평양 중심가에서 30분 거리의 낡은 합숙소, 그곳에서 그는 일주일을 홀로 보내며 자신이 가져온 모든 자료들이 검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 임명장을 받은 날, 성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곳은 북한 최고의 학부였고 그가 평생 꿈꿔온 자리였다. 하지만 임명식장의 분위기는 학문의 전당이라기보다는 군대의 사열식에 가까웠다. 새로 임명된 교수 12명은 일렬로 서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해야 했다. 경애하는 최고 존엄께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성진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왔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임명식이 끝나고 그에게 배정된 연구실은 6층 끝 방이었다. 창문으로는 대동강이 보였고 책상 위에는 김일성 저작집 전집이 놓여 있었다. 그가 베이징에서 공들여 번역한 교육학 논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자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학부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동무가 가져온 자료 중 90%는 반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 처분되었소. 나머지 10%는 검토 후 제공하겠소. 그날 밤 성진은 대동강변을 홀로 걸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류경호텔의 불빛만이 외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첫 수업이 있던 날 성진은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다. 교육학개론 3학년 학생 45명이 수강하는 과목이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 성진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7년간 러시아와 중국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리성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노트만 응시하고 있었다. 성진은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온 질문을 던졌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맨 앞줄에 앉은 남학생이 손을 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교육의 목적은 혁명의 계승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는 교과서를 그대로 암송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혁명의 계승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학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충성해야 합니까? 성진의 질문에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저녁 학부장이 성진을 불렀다. 리 동무, 오늘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소. 성진은 황당했다. 교육학 수업에서 교육의 본질을 묻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학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여기는 베이징이 아니오.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질문은 삼가시오. 정해진 교환대로 가르치면 돼요. 성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원하는 것은 교수가 아니라 선전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적어도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 다음 수업에서 그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직접적인 질문 대신 사례를 통한 간접적 사고 유도였다. 1950년대 소련의 교육개혁 사례를 보면 암기식 교육에서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했을 때 학생들의 창의력이 3배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그에게 다가왔다. 교수님, 소련은 수정주의로 타락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사례를 왜 배워야 합니까? 성진은 말문이 막혔다. 학생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교수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달이 지나며 성진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이곳은 겉으로는 북한 최고 엘리트의 산실이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계급 재생산 시스템이었다. 학생의 70%는 고위 간부 자녀였고 나머지 30%는 성분이 좋은 평민 출신이었다.
성적이 아니라 출신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성진이 시험에서 간부 자녀에게 낮은 점수를 주자 다음 날 당 비서가 그를 불렀다. 우리 동무 학생 평가에 신중을 기하시오. 일부 학생들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오. 하지만 학문적 기준은 공정해야. 공정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조직에 좋아요. 성진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교수가 아니라 체제의 부속품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김일성 저작집을 바라보았다. 7년간 외국에서 품었던 모든 희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깔리고 있었다. 불빛은 많았지만 어둠은 더 짙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며 성진은 점점 더 깊은 환멸에 빠져들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의 두 번째 학기, 그에게는 새로운 과목이 배정되었다. 현대교육론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주체사상 교육론의 우월성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교환은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그는 단지 그것을 읽기만 하면 되었다. 어느 날 수업 후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박미양 함경북도 출신의 성실한 학생이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정말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성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의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 듣고 있을 것이다. 미양 동무, 그런 질문은. 제발요, 교수님.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어려 있었다. 저는 정말로 배우고 싶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것 말고 진짜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7년 전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조심하게. 그런 질문은 자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그는 무력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성진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학부장실이 아니라 대학당 위원회 건물이었다. 3층 회의실, 그곳에는 보안부 제복을 입은 남자둘과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리성진 동무 앉으시오. 양복 남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압적이었다. 성진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동무의 이력을 검토했소. 모스크바와 베이징에서 7년간 수학했고 성적도 우수했소. 특히 외국어 능력이 탁월하다고 들었소.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 하오. 양복 남성은 서류 하나를 꺼내 그 앞에 놓았다.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학생을 맡아주시오. 서류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오만한 표정과 냉소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이 학생은 누구입니까? 알 필요 없소. 다만 이 학생은 매우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소. 동무는 이 학생에게 개인 과외를 진행할 것이요. 일주일에 3번 외국 교육학 이론과 외국어를 가르치시오. 그런데 왜 하필? 질문하지 마시오. 보안부 요원이 차갑게 끊었다. 이 임무는 당과 수령님께서 동무를 신뢰하기에 내린 것이요. 거부할 수 없소. 첫 과외는 일주일 후 대학 안특별 건물에서 이루어졌다. 성진이 처음 본 적 없는 건물이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4층 건물, 입구에는 무장 경비가 서 있었고 내부로 들어서자 고급 가구와 외제 전자제품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만은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나 베이징 같았다. 3층 학습실에서 그 학생을 처음 만났다.
김한솔입니다. 학생은 건성으로 인사했다. 가명인 것이 분명했다. 교수님이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성진은 준비해온 교재를 펼쳤다. 오늘은 현대 교육 철학의 기초부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학생이 가로막았다. 저는 이미 스위스에서 공부했어요. 서양 교육? 다 알아요. 그냥 교수님이 본 재미있는 것들이나 얘기해 주세요. 러시아 여자들, 중국 여자들, 그런 거요. 성진은 당황했다. 학생, 우리는 학문을. 학문? 학생은 코웃음을 쳤다. 교수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학문 타령입니까? 이 나라에서 학문은 치장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권력이죠. 그의 눈빛은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가질 수 없는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성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학생은 보통 특권층이 아니었다. 그는 체제의 최상층, 어쩌면 미래의 권력 그 자체였다. 두 번째 과외에서 김한솔은 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교수님,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재미있는 걸 배웠어요.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공포예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 공포. 사람들이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학생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며 계속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더 정교하게 만들었죠. 이제 제 차례예요. 성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 학생은 김정은의 아들이었다. 존재 자체가 극비로 취급되는 미래의 3대 권력 승계자. 학생, 그런 말은. 왜요? 불편해요? 학생은 비웃었다. 교수님도 결국 이 시스템의 일부잖아요. 외국에서 7년이나 있었으면서 왜 돌아왔어요? 거기서 자유를 맛봤으면 도망쳤어야죠. 하지만 교수님은 돌아왔어요. 왜? 여기가 편하니까요. 생각할 필요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성진은 반박할 말이 없었다. 학생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그래서 교수님도 저를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교수님은 이미 길들여진 개니까요. 그날 과외는 30분 만에 끝났다. 성진은 건물을 나오며 구역질이 났다. 학생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세 번째 과외부터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김한솔은 과외를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성진이 도착하자 학습실에는 다른 학생 둘이 더 있었다. 제 친구들이에요. 같이 수업 들으면 안 돼요? 그건 규정에. 규정? 학생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여기서 규정을 만드는 게 누군데요? 성진은 입을 다물었다. 수업을 시작하려 하자 학생들은 떠들기 시작했다. 완전히 그를 무시했다. 야, 어제 본 동영상 봤어? 응, 완전 웃겼어. 남조선 놈들. 성진이 제지하려 하자 김한솔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교수님 계속하세요. 우린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 1시간 내내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웃었으며 성진은 허공에 대고 강의를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경비가 그에게 속삭였다. 교수님 참으세요. 저분들은 특별하십니다. 성진은 대동강변을 걸으며 울었다. 7년간 꿈꿨던 교육이, 인간다운 가르침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네 번째 과외에서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다. 성진이 평소처럼 교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김한솔이 한 여학생을 데리고 들어왔다. 박미향이었다. 성진의 수업을 듣던, 진지하게 배우고 싶어 했던 그 학생. 교수님, 이 학생 아시죠? 김한솔이 물었다.
성진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이 여자가 교수님께 위험한 질문을 했다면서요? 성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건 함경북도 출신이죠? 아버지가 탄광 노동자고 어머니는 농장원이라던데. 성분이 그저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왔을까요? 박미양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저는 입 닥쳐. 김한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교수님, 이 여자가 교수님께 진짜 학문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육이 가짜라는 건가요? 학생,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김한솔은 박미양의 턱을 잡아들어 올렸다. 성진이 제지하려 하자 경비 둘이 들어와 그를 붙잡았다. 학생, 그만두시오. 교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제 수업이에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걸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권력이 뭔지. 김한솔은 박미양을 바닥에 무릎 꿇렸다. 이 여자 가족 조사했어요. 아버지는 8년 전 탄광 사고로 다쳐서 제대로 일도 못해요. 어머니는 당뇨로 약이 필요하고요. 남동생은 군대 가기 직전이고 제가 한마디면 이 가족 전부가 요덕으로 갈 수 있어요. 박미양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성진은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성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셨다. 평소에는 마시지 않던 술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는 취하고 싶었다. 의식을 잃고 싶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정신은 또렷했고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박미양의 떨리는 어깨, 김한솔의 냉소적인 미소, 자신의 무력함. 이게 내가 꿈꿨던 교육인가?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게 내가 돌아와서 하려던 일인가?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다. 체제의 자랑인 그 야경. 하지만 성진에게 그것은 거대한 감옥의 조명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 김한솔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공범이었다. 그는 체제의 미래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을 키우는데 협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탈북은 쉽지 않았다. 특히 그처럼 감시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는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러시아 유학 시절 만났던 사람들, 중국에서 알게 된 네트워크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기억 속에서 탈출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며 성진의 과외는 계속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탈출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김한솔과의 만남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다. 어느 날 학생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 교수님, 제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싶어요. 무슨 실험 말인가? 권력의 실험이요. 교수님은 외국에서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 대해 들어봤죠? 성진은 등골이 오싹했다. 1961년 예일 대학의 스탠리 밀그램이 진행한 그 악명 높은 실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어떻게 사람을 잔혹하게 만드는지 보여준 연구. 그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윤리? 김한솔은 비웃었다. 교수님, 여기서 윤리를 말합니까?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밀그램 실험장이에요. 다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으로는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저 사람들 보이세요? 다들 복종하며 살아요. 왜? 처벌이 무서워서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스스로 복종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김한솔의 말은 계속되었다. 할아버지 세대는 공포로 지배했어요.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숙청. 효과적이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죠. 아버지 세대는 더 똑똑했어요. 정보 통제와 세뇌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충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성진을 돌아보았다. 교수님, 답을 말해보세요. 외국에서 7년이나 공부한 교육학자라면서요. 성진은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학생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대답이 없네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세대는 선택의 환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항도 없어요. 누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반항하겠어요? 김한솔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지성이 빛나고 있었다. 성진은 그 순간 명확히 깨달았다. 이 나라의 미래는 더 세련된 지옥이 될 것이다. 더 교묘하고 더 탈출하기 어려운. 12월 중순 성진에게 예상치 못한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 동무 김한솔 학생이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요청했소. 동무가 도와주시오. 학부장이 전달한 프로젝트 제목은 북한 교육 시스템의 현대화 방안이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성진은 불안했다. 며칠 후 김한솔과의 미팅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교수님, 이 프로젝트를 위해 외국 자료가 필요해요. 특히 최신 교육 심리학 논문들. 교수님이 베이징에 있는 연구소에서 가져올 수 있죠? 그건 국가의 허가는 이미 받았어요. 다음 주 교수님은 베이징 출장을 가세요. 3일간. 성진은 순간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베이징 출장, 그것은 탈출의 기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학생,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김한솔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교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정말로 충성스러운지 아니면. 그는 말을 끊었다. 아니면 도망칠 생각이 있는지요. 성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김한솔은 그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 아니,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만약 베이징에서 도망치려 하면 이미 준비된 요원들이 그를 체포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 충실히 돌아오면 그는 영원히 이 지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김한솔의 교육자로, 체제의 공범자로 그는 결정해야 했다. 아니, 이미 결정은 되어 있었다. 그는 도망칠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다음 날 성진은 김한솔에게 제안했다. 학생, 베이징 자료도 좋지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교육연구소에 더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알던 교수가 최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김한솔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러시아요? 재미있네요. 하지만 그쪽은 허가가 더 어려울 텐데. 제가 직접 연결을 통해 초청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진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2주 후 놀랍게도 러시아 출장 허가가 떨어졌다. 김한솔의 영향력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교수님은 평양에 가족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아내와 딸이 있죠? 그들은 교수님이 돌아올 때까지 특별 보호를 받을 거예요. 성진은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는 것을 느꼈다. 특별 보호라는 말은 인질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 경희를 만났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 그리고 대학생인 딸 유진. 여보, 러시아에 출장을 가게 됐소. 경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요. 단지 자료를 가져오는 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경희는 남편과 20년을 살며 그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당신, 돌아올 거죠? 성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딸 유진과 오랜 대화를 나눴다.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 유진아, 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니? 유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왜 갑자기? 대답해봐. 솔직하게. 긴 침묵 후 유진이 작게 말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출발 전날 성진은 김한솔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교수님, 러시아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 시간에 돌아오시고요. 3주가 기한이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김한솔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성진의 아내와 딸이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어제 찍은 것이 분명했다. 교수님 가족은 아주 아름다워요. 특히 따님이. 20살이죠? 아직 미래가 창창한 나이예요. 교수님의 선택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성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다. 학생, 내가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나는 이 나라의 교육자입니다. 그러시길 바래요. 김한솔은 사진을 도로 집어넣으며 말했다. 만약 교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따님이 제 다음 학생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교육해 드릴게요. 권력이 뭔지, 복종이 뭔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성진은 평양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김일성 광장. 그가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 하지만 이제 그에게 이곳은 고향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순안공항에서 그를 배웅한 것은 보안부 요원이었다. 우리 동무 3주 후 다시 만나길 바라오. 고려항공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경희와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주변에는 감시 요원들이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평양이 점점 작아졌다. 성진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가족을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인가? 답은 없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다. 하지만 그것은 쓰디쓴 맛이었다. 그는 혼자였고 가족은 평양에 인질로 남아 있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그는 창밖의 모스크바 야경을 바라보았다. 7년 전 유학 시절 보던 그 풍경.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그는 도망자였다. 모스크바에서의 첫 주는 지옥이었다. 성진은 명목상 교육연구소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했다. 북한 요원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충실한 북한 교수 역할을 했다. 연구소를 방문하고 교수들을 만나고 자료를 복사했다. 하지만 밤에는 다른 준비를 했다. 7년 전 유학 시절 알았던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옛 러시아 친구 드미트리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옛 친구여, 모스크바에 왔네. 커피 한 잔 어떤가? 답장은 이틀 후 왔다. 물론이지. 하지만 조심하게.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드미트리는 성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자네 도망치려는 거지?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평양에 있네. 알고 있어. 드미트리는 한숨을 쉬었다. 자네만이 아니야.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같은 상황이지. 가족은 인질이 되고 탈출한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성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교육이 아니야. 괴물을 키우는 거야.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네를 도울 순 있어. 하지만 쉽지 않아. 러시아 당국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탈북자들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아. 자네는 제3국으로 가야 해. 어디로? 몽골이나 동남아시아.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NGO에서 일하는 친구야. 그가 도울 수 있어. 하지만 자네는 결정해야 해. 정말로 갈 건가? 성진은 한참을 침묵했다. 평양의 아내와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김한솔의 위협이 현실이 될까?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자네는 영원히 갇히는 거야. 그리고 자네 가족도 마찬가지고. 드미트리는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 자네가 돌아가도 가족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 이미 자네는 의심받고 있어. 김한솔이란 학생이 자네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자네도 알잖아.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미트리의 말이 맞았다. 함정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둘째 주가 지나며 성진은 드미트리의 NGO 친구를 만났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러시아 여성, 그녀는 10년간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해왔다. 리 교수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특히 교수님처럼 감시를 받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교수님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척 해야 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을 체크아웃 하세요. 하지만 공항에 가는 대신 우리가 준비한 차를 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몽골 국경까지 차로 이동합니다. 약 5일 걸려요. 국경에서 몽골 쪽 협력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몽골로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이 보호해 줄 거예요. 비용은? 우리는 돈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교수님이 안전하게 도착하면 나중에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데 증언을 해주셔야 해요. 성진은 동의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였다. 셋째 주 월요일, 성진은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예약했다. 감시 요원들에게도 알렸다. 내일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호텔 뒤편으로 빠져나갔다. 마리아가 준비한 검은색 밴이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타세요. 운전석에는 마리아가 아닌 덩치 큰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세르게이예요. 제 동료고 당신을 몽골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성진은 밴에 올랐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밴은 모스크바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밤의 러시아 도로는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성진은 뒷좌석에서 떨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세르게이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소? 가족 생각하시는군요.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르게이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같은 상황을 본 적이 많아요. 탈북자들, 그들은 모두 누군가를 두고 왔어요. 부모, 자식, 형제. 하지만 알아야 해요. 당신이 살아남아야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첫째 날 밤, 그들은 시베리아 작은 마을의 모텔에서 잤다. 성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은 이미 버렸지만 머릿속에는 평양의 집 전화번호가 맴돌았다. 경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유진은? 보안부가 이미 집에 들이닥쳤을까? 그는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둘째 날 그들은 바이카로 근처를 지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호수가 아름다웠지만 성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세르게이는 그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드세요. 길이 멀어요. 고맙소. 셋째 날 그들은 울란우대를 지나 몽골 국경에 가까워졌다. 이곳부터는 도로가 험했다. 비포장도로, 먼지, 황량한 풍경. 성진은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자유의 길인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넷째 날 밤 그들은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도착했다. 세르게이가 말했다. 내일 새벽에 건너가요. 몽골 쪽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국경 순찰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이드는 경험이 많아요. 믿으세요. 새벽 4시 성진은 세르게이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안개가 자욱했고 공기는 차가웠다. 저기 보이세요? 세르게이가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약 500m 앞에 철조망이 보였다. 저게 국경이에요. 저 너머가 몽골이에요. 어떻게 넘습니까? 철조망 밑에 구멍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밀수로 쓰는 거예요. 우리 가이드가 알려줄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철조망에 접근했다. 몽골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신호였다. 가세요. 빨리. 성진은 철조망 밑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구멍을 빠져나온 순간 몽골 가이드가 그의 손을 잡았다. 어서 오세요. 안전해요. 성진은 돌아보았다. 세르게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행운을 빌어요, 교수님. 성진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몽골 가이드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몽골에서의 이틀은 꿈 같았다. 가이드는 그를 울란바토르까지 데려갔다.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그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성진의 다리가 떨렸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는 영원히 북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그는 탈북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가족을 버린 사람이 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영사가 그를 맞이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영사는 놀라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한 달 정도요. 그동안 안전한 곳에 머무시게 될 겁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감옥이었다. 한 달 후 성진은 한국으로 이송되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조사였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그를 데려가 3주간 신문했다. 당신은 왜 탈북했습니까? 교육자로서 양심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김한솔이라는 학생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성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정은의 아들로 추정되는 그 학생의 잔혹함, 오만함, 그리고 무엇보다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성. 정보원들은 그의 증언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성진은 하나원에 배치되었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 그곳에서 3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다. 처음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뉴스를 제한 없이 보고 원하는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 어떤 자유도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지 못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성진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며 그는 매일 평양을 생각했다. 경희와 유진은 지금 어디 있을까?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까?
아니면 처형되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탈북자 단체를 통해 정보를 수소문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연락을 받았다. 리 교수님, 저희 대학에서 북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특강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진은 동의했다. 강연장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7년간 해외에서 공부하고 북한으로 돌아가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국의 교육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곳에서는 교육이 아니라 세뇌만이 존재합니다. 그는 김한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름은 바꿔서. 그 학생은 미래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인간성이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과 지배의 욕망만 있었죠.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교수님, 그럼 북한은 변할 수 없는 건가요? 성진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변하려면 체제 전체가 무너져야 합니다. 개혁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은 개혁을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희망은 없나요? 희망은. 성진은 말을 멈췄다. 그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 평양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을 생각하며,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리는 것을 통해. 강연 후 그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화려했다. 하지만 성진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조국, 정체성. 그는 이제 누구인가? 탈북 교수? 배신자? 생존자?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성진은 중얼거렸다. 경희, 유진아, 미안하다. 아빠는, 남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하지만 나는 살고 싶었어. 그리고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 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걸었다. 한강 다리 위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것이 자유의 대가였다. 가족과의 이별, 평생의 죄책감, 그리고 끝없는 고독.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돌아간다 해도 상황은 같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한솔은 그를 파멸시켰을 것이고 가족도 결국 화를 입었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 그는 살아 있었다. 증언할 수 있었다. 다음 세대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성진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김한솔의 이야기를, 북한 교육의 진실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수업이다. 그는 타이핑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평양에서 하지 못한 진짜 교육, 진실을 가르치는 것. 이제부터 시작한다. 새벽까지 그는 썼다. 4만 자가 넘는 긴 이야기. 그의 삶, 그의 선택, 그의 후회와 결심. 해가 떠오를 때 그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새로운 수업. 리성진 교수의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엘리트 교수의 충격적인 고백.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